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42살 신경외과 의사죠. 지금은 국제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 있어요. 벌써 석 달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수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가 넘었네요. 한국은 지금 새벽 3시쯤 될 텐데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매일 밤 이 시간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이곳 병원은 생각보다 열악했어요. 수술실 조명도 가끔 깜빡거리고 의료 장비도 우리나라만큼 최신식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오늘도 뇌종양 수술을 2건이나 했는데 다행히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어요. 어머니와 매일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게 하루 일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국제 로밍 요금이 만만치 않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루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는 올해 76이세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 저와 형을 키우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 형제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덕분에 저는 의대를 나올 수 있었고 형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곳은 한국과 달리 건조한 기후라서 밤하늘의 별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의사가 된 저는 이렇게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머니 곁을 떠나 있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어머니께서 더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당신 아들이 멀리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드디어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새벽이지만 어머니는 항상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현아, 오늘 수술은 잘 끝났니? 어머니는 언제나 제 안부부터 물어보세요. 당신 건강은 뒷전이고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오늘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다행이라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무릎은 아프지 않으신지 하나하나 챙겨서 물어봤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형수가 잘 챙겨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형 가족이 몇 달 전부터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형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야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게 낫죠. 형의 아이들, 그러니까 제 조카들인 하린이와 준호도 어머니를 무척 따라요. 하린이는 올해 10살이고 준호는 8살인데 정말 어머니를 할머니라기보다는 엄마처럼 여기더라고요. 형수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셨거든요. 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가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준호가 어머니 곁에서 장난을 치고 있나 봐요. 어머니도 그런 준호가 귀여우신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는단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제가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요. 통화 말미에 어머니께서 몸 조심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도 어머니께 건강 챙기시라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웃으시며 걱정 말라고, 당신은 아직 팔팔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한 달만 더 있으면 파견 기간이 끝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저도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석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의미 있고 보람되지만 역시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처럼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요. 내일도 긴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쯤 동이 트고 있을 텐데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셔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 단잠에 빠져 계실까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내일 저녁에도 어머니께 전화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릴 거고요. 어머니를 직접 뵙고 안부를 여쭐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환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동시에 어머니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아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매일 밤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는데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제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이곳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 자신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확실히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고 대화도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어제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평소라면 제 안부를 묻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어제는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금세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고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아이들 이야기가 뚝 끊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린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호가 또 어떤 장난을 쳤는지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요 며칠은 아이들 이야기를 전혀 안 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봐야 겨우 간단히 대답하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평소보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왠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안녕하냐고 물어보시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몸이 아프신 건 아니냐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혹시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닌지,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어머니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연락해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형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괜히 걱정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어요. 평소 어머니라면 아들들이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형에게 연락하는 걸 그렇게 만류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래도 형수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그렇다고 잘해준다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그 대답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하린이와 준호는 잘 지냈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잘 지낸다고 하시면서도 예전처럼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정도로만 대답하셨죠. 통화 중간에 뭔가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발걸음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건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전화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길래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제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변화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게 답답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통화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또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오랫동안 신호음이 울렸어요. 거의 끊어질 뻔했을 때 겨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숨이 차신 것 같았어요. 어디 계셨느냐고 물어보니 화장실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신 것 치고는 너무 숨이 차시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목소리도 전날보다 더 힘이 없었어요. 제가 걱정되어서 계속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 같았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언성을 높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텔레비전 소리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빨리 끊으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통화를 마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겪고 계신 건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컸어요. 형에게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자였죠. 형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내왔는데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문제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형의 답장도 뭔가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어머니 근황을 자세히 알려주곤 했는데 이번엔 너무 간단했거든요. 마치 급하게 얼버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어머니와의 통화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아이들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할인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준호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해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봐도 그냥 잘 지낸다는 말씀만 하시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 힘드신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계속해야 했어요. 환자들 앞에서는 전문의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 중에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들어서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어머니의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결국 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무렵이었는데 형이 퇴근했을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받는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형에게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죠. 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별일 없다고,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형의 대답도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곤 했는데 이번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형수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형은 그렇다고, 형수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은 잘 지낸다고만 했지 예전처럼 할인이나 준호의 근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요즘 뭘 하며 노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형과의 통화를 마친 후에도 찜찜한 기분이 남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형도 어머니도 모두가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과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신호음이 정말 오래 울렸어요.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숨소리가 거칠어 보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날보다도 더 작아져 있었어요. 힘없고 지친 목소리였죠. 제가 걱정되어서 몸은 괜찮으시냐고 여러 번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통화 도중에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는 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화난 톤이었어요. 저는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아무도 아니라고, 텔레비전 소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집 안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길래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술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히 어려운 뇌종양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집중해야 했는데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산란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한국에서 온 전화였는데 번호가 낯설었어요. 어머니 번호도 아니고 형 번호도 아니었죠. 혹시 모르는 사람의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는데 곧 준호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조카인 8살 준호의 목소리였죠.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준호야, 왜 전화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준호는 계속 흐느끼면서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준호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어머니께 뭔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어요. 저는 준호에게 진정하라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준호는 울음을 그치려고 노력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계속 방에만 계신다고, 밥도 잘 안 드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했어요. 저는 더욱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떤 소리를 지르느냐고,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느냐고 했죠. 준호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많이 한다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말한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지하실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하실에 계시느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그곳에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밥도 가끔씩만 주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가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8살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예요. 준호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와 누나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모르는 척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형이 이런 일을 모르고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준호는 아빠는 알고 있지만 엄마 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준호에게 누나는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준호는 할인이 누나도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말이에요. 준호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니 할머니 휴대폰에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찾아서 제게 전화한 거였어요. 저는 준호에게 할머니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준호는 지하실에 계신다고,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형은 왜 그런 일을 방관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해외에 나와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삼촌이 빨리 와서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8살, 10살짜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죠. 저는 준호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삼촌이 곧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도 전화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준호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즉시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의료봉사단 책임자에게 가서 긴급히 귀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했죠. 다행히 이해해 주시면서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어떤 상황에 계실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8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준 덕분에 어머니의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까지 저는 어머니를 빨리 구해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형이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어머니 집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님께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안전운전 하시면서도 최대한 빨리 가주셨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준호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울먹이면서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하던 그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8살짜리가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 도착하니 늦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집 근처에 다다를수록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과연 준호가 말한 게 사실일까요? 정말 어머니께서 지하실에 갇혀 계시는 걸까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빛은 거실에만 켜져 있었고 다른 방들은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실 텐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이 나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정보다 훨씬 빨리 귀국했으니까 당황스러울 만했죠. 형이 왜 갑자기 들어왔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머니 안부가 걱정되어서 일찍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형은 어머니는 괜찮다고 굳이 일찍 들어올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동생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하면 반가워했을 텐데 이번엔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가 발각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피곤하셔서 일찍 주무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깨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이상했어요. 평소 어머니라면 제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나오셔서 반겨주셨거든요. 형수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 형이 또 머뭇거렸어요. 그냥 집에 있다고 하면서도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잠깐만이라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이 급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는 소리였는데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형수냐고 물어봤지만 형은 텔레비전 소리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흘리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뭔가 작은 소리도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훌쩍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형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준비한 대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을 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형이 막았어요. 오늘은 들어가지 말라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형이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형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어머니를 뵐 거라고 했어요. 형은 당황했지만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는데 곧 할인이가 나타났어요. 제 조카인 10살 할인이가 잠옷을 입고 나와서 저를 보더니 삼촌이라고 조용히 불렀어요. 할인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서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할인이에게 다가가서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할인이는 아빠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아래쪽, 그러니까 지하실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할인이의 시선을 따라 지하실 문을 봤어요.
평소에는 열려있던 지하실 문이 꽁꽁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로 어머니께서 지하실에 계신다는 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을 밀치고 지하실로 향했어요. 형이 뒤에서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지하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어요. 정말로 잠겨 있었어요. 저는 형에게 왜 지하실 문이 잠겨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열쇠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죠. 형은 당황해서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형수가 나타났어요. 최서영 형수가 화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했어요. 밤늦게 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형수에게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형수는 어머니는 주무신다고 왜 자꾸 찾느냐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형수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들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지하실 문을 발로 차서 열려고 했어요. 그러자 형과 형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하실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작고 약한 목소리였는데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라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께서 정말로 지하실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형수에게 당장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형수는 열쇠가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지하실 문을 계속 발로 차서 부쉈어요. 문이 부서지면서 지하실 안이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담요 하나만 덮고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는 많이 야위셔 있었어요. 뺨이 푹 들어가 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다는 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지하실로 내려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안쓰럽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지하실에서 나왔을 때 형과 형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하린이와 준호도 계단 위에서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형과 형수에게는 나중에 따져봐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어머니를 돌봤어요. 물을 조금씩 드시게 하고 담요로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초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상태를 설명해 주실 때까지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몸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다치신 건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일찍 돌아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잘못한 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수액을 맞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좀 나아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 어머니는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께서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형네 가족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건 석 달 전이었어요. 형이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셨죠.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다고 해요. 형수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챙겨드리는 것 같았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머니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게 좋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형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짜증을 내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하셔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구시더래요. 형수는 어머니께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대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자식 같은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주셨죠. 하지만 형수의 요구는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월 생활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주저하시면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주지 않고 어머니가 뭘 말씀하셔도 대답도 안 했다고 해요. 마치 어머니가 집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대요. 어머니께서 형에게 이야기해봤지만 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달라고만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께 오히려 형수를 더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장 심해진 건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형수가 어머니를 아예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대요. 위층에서 생활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조용히 아래서 지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왜 본인 집에서 지하실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형수는 듣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어머니가 계속 간섭한다고 화를 냈어요. 형에게 호소해봤지만 형도 아내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좀 까다로워지신 것 같다고 잠시만 양보해달라고 했대요. 결국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지하실로 내려가셔야 했어요. 지하실에서의 생활은 정말 끔찍했다고 해요. 형수는 하루에 한 번씩만 밥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도 찬밥이나 라면 같은 것들이었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했고 문도 밖에서 잠가버렸어요. 할인이와 준호가 할머니를 보러 오려고 하면 형수가 막았어요. 할머니가 아프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걸 믿고 걱정만 하고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형수가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몰래 방에서 찾아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는 어머니 명의로 돈을 인출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까지 팔려고 했대요.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니까 화를 내면서 어차피 나중에는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도 그걸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머니는 제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휴대폰도 빼앗겼다고 하셨어요. 형수가 어머니가 밖에 연락하는 걸 막으려고
핸드폰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저와 통화할 때도 형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행히 준호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 핸드폰을 찾아서 저에게 연락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그리고 아들이 그걸 방관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명백한 감금이고 학대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머니께서 더 큰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용서될 수는 없었어요. 오후에 형이 병원에 왔어요. 어머니 안부를 묻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뭔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형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수가 어머니께 한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형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형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된다고, 나중에는 다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의 변명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한 일이 어떻게 스트레스로 설명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멋대로 건드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결국 저는 형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가 직접 모시겠다고 했어요. 형은 당황했지만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느냐고, 정말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보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당하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병원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경찰관분들도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어머니의 몸에 있는 멍 자국들, 탈수와 영양실조 진단,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실의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형과 형수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마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들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형수는 발끈했어요. 뭔 죄를 지었다고 신고를 하느냐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산 게 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형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라고요. 그때 할인이와 준호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준호는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괜찮으시다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신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다시 아프실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할인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괜찮으시냐고, 다시 지하실에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냐고 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할인이를 안아주면서 그렇다고 할머니는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구해주려고 용기를 낸 덕분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한 진술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웃분들도 증언해 주셨어요. 최근 며칠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큰 소리가 자주 났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어머니의 통장 내역이었어요. 형수가 어머니 몰래 돈을 인출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명품 구입비, 유흥비 등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형수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인출 날짜들을 보니 어머니가 지하실에 갇혀 있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도 발견됐어요. 형수가 어머니 도장을 도용해서 임대 건물을 팔려고 했던 흔적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사기 시도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형수의 다른 행적들도 드러났어요. 어머니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던 기록들이 SNS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었어요. 그 돈이 모두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는데 그걸 며느리가 유흥비로 탕진한 거였어요. 형도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형수의 행동을 묵인했다고 인정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끔찍한 고백도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형이 어머니의 친아들이라는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 상황도 심각했어요. 할인이와 준호는 부모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걸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었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당분간 제가 돌보겠다고 했어요.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아이들도 삼촌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재판 준비가 시작됐어요. 변호사님께서 형수는 감금,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형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며 산 게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그런 억지가 통하지 않았어요. 형은 그나마 뒤늦게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시기만 했어요. 저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정말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어요. 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자식과 며느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랑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가 되어야 했어요. 재판 당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어머니는 많이 긴장하고 계셨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꼭 붙잡고 힘을 들였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이웃분들과 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어머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형과 형수도 법정에 나왔어요. 형수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있더라고요. 검사님께서 공소장을 낭독하시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감금, 상해, 사기,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가 나열됐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형수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증인석에 서서 증언하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지하실에서 겪으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어머니는 형수가 어떻게 자신을 지하실에 가뒀는지, 하루에 한 번씩만 음식을 가져다 줬는지,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했는지 상세히 증언하셨어요. 듣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애원했을 때 형수가 한 말들을 증언하실 때는 법정이 술렁였어요. 형수가 어머니를 향해 빨리 죽으라고, 재산만 남기고 사라지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형수의 변호인은 어머니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어머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탈수, 영양실조, 그리고 몸 곳곳에 멍 자국들이 장기간의 학대를 증명한다고 하셨어요. 이웃분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평소 매일 나오시던 어머니를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집에서 큰 소리가 자주 났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특히 김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은행 직원도 나와서 증언했어요. 형수가 어머니 명의로 돈을 인출할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은행에 오지 않았고 형수 혼자 와서 도장과 통장으로 돈을 빼갔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증언했어요. 형수가 어머니의 임대 건물을 팔려고 했을 때 본인이 어머니께 직접 확인하려고 했지만 형수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만날 수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할인이의 증언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법정에 나와서 할머니가 어떻게 지하실에 갇혀 계셨는지, 엄마가 할머니께 어떤 나쁜 말을 했는지 증언했어요. 할인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도 울었다고 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준호는 나이가 어려서 직접 증언하지는 못했지만 아동심리 전문가가 준호와의 상담 내용을 대신 전해주었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구하려고 삼촌에게 전화했던 일,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수의 변호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형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해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형수의 SNS 기록이 공개되자 그런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둬놓고도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형수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재산만 빼앗고 싶다는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형의 증언 차례가 되었어요. 형은 처음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본인도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검사님의 날카로운 반박이 이어졌어요. 형이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 형수의 행동을 막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셨어요. 형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형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 증언으로 나온 거였어요. 형의 동료가 나와서 형이 어머니가 죽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 순간 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결국 형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어머니께 사죄했어요. 형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까다롭고 간섭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판사님께서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형수에게는 감금치상,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피해 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어요. 형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더불어 친권 상실 선고도 내려졌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하린이와 준호는 당분간 저와 어머니가 돌보게 되었어요. 형수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형은 그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죄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간단히 소감만 말했어요.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제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은 다 잊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린이와 준호도 이제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다시는 지하실에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알고 기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전문 상담을 받게 해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려고 했어요. 형수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은 정확히 판단했어요. 형도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 어머니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니까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세요. 저도 해외 봉사는 그만두고 국내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곁에서 지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거예요.